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리가 아마 강의실이 좀 비좁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302호 강의실로 옮길 거예요. 옮겨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오늘만 좀 참아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전반적인 1, 2월 강의의 전반적인 흐름하고 이제 1년간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0분? 1시간 정도를요. 물론 이 OT 강의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12월 말 정도에 찍었던 동영상 강의를 혹시 듣고 오셨던 분들도 있으시다면 중복되는 내용이 조금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제 이 OT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국어교육론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뭐 학습 방법론, 그다음에 이제 마인드 이런 것들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특히 이제 2016학년도 그러니까 지난 12월 5일 날 치러졌던 그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건데 이 자리에 이제 그 12월 5일 날 시험을 치르시고 난 이후에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이번 주 화요일 날에 발표한 이후에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물론 손들으라고 제가 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픔을 막 상처로 덧내고 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 날 발표되는데 지금 오늘 목요일이에요. 이틀 지나서 이렇게 오시는 것은 올해 여러분들 꼭 합격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뭐 예상은 했었어. 근데 뭐 좀 충격이 크네. 이러면 3, 4월까지 갑니다. 이 충격이. 3, 4월까지 가고요. 2차 수업 실험이 면접은 6개월 갑니다. 6개월. 그 충격파가 6개월이 간단 말은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하는데 안 들어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들어오진 않아. 작년처럼 되지는 않아.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지난 화요일 날 합격자 발표를 보고 나서 오신 분들에게만 특별하게 조금 더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그래야만 작년보다 조금 더 성적이 오르거나 작년만큼의 수준으로 아니면 작년만큼의 열의 정도가 올라올 거예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충격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3, 4월 달에 원래 오는 경향들이 많은데 올해는 특히 이렇게 1, 2월에 빨리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를 좀 철저하게 이르게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1, 2월, 3, 4월, 5, 6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12월 5일까지 시험은 3번을 치렀어요. 서답형 체제로. 객관식에서 서답형 체제로. 논술 기입형,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섞여져 있는 서답형 체제로 3번을 치르면서 얻은 결론, 일단 3세판을 한번 해봤으니까 첫 번째는 점수의 인플레는 필연적이에요. 요번에 경남 지역만 지금 자기 점수를 조금 알 수 있을 정도인데 2차까지 끝나면 이제 자기 점수를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합격 커트라인이 좀 올라갔다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만큼 우리 수험생들이 적응이 된 거예요. 적응이 됐어요. 적응이 돼서 매년 해년마다 치러지는 이 시험의 점수의 인플레는 필연적이에요. 2009학년도 객관식 문항 체제가 처음 도입됐을 때 얼마나 합격점이 그렇게 떨어졌는지 몰라요. 정말 커트라인이 엄청 낮았어요. 낮았는데 그것도 한 2년 9학년도에서 10학년도 올라오면서 합격 컷이 한 5점에서 7점 정도 확 올라갔어요. 그만큼 이제 적응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만약 서답형 체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4년차 시행되면
또 약간의 점수가 아마 폭들이 좀 올라갈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적응이 된 거다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해년마다 점수의 인플레는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건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원래 이 시험 자체가 예비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들을 검증하는 시험이어야 돼요. 그런데 현행 임용고사 체제는 예비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들을 충분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지금 이 필기고사 체제가 물론 그렇다고 수업 시험이 면접도 또한 능력과 자질들을 충분하게 검증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는 못해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선발을 목적으로 하고 서열화를 중심으로 그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임용고사의 성격상 얼마나 누가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한 답을 쓸 수 있는가가 관건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한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만약에 24시간 동안 충분하게 시간 주면은 정말 누구든지 답을 정말 정답에 가깝게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모두 다 제한된 시간이 있고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내가 답안을 잘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제한 시간 동안 정확한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들 이것들을 길러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잡지식이 필요치가 않아요. 잡지식이 필요치가 않다. 아마 재수 3수 이상의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 스터디를 이제 뭐 하신다든가 하면 느끼실 텐데 그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가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문제는 시험 점수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말은 참 자주 하시고 공부하는 방법론도 알고 계시고 어떤 개론서의 어떤 부분을 봐야만 하는지 알고 계시고 교육과정 해설서를 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시험 점수는 좋지 않아요. 그거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여기는 시험을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짧은 제한 시간 동안 얼마나 정확하게 정답을 쓸 수 있는지, 정답을 내가 가져야만 하는지 그것이 관건이다. 이해했어요? 아마 딱 한 11개월 후에 모공 마지막쯤 되면은 이게 아마 굉장히 많이 생각날 거예요. 아니면 올해 12월 또 초쯤에 또 시험을 본다면 교육학 치우고 난 이후에 A형 붙어서 아마 이런 말 생각날 거예요. 너무 시간이 짧아. 시간은 짧고 쓸 것은 많고 어떤 것을 추려내야 할지 모르고 지금은 시간 배분이라든가 써야 할 내용들에 대한 고민들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아마도 점차 수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아마 제한된 시간 동안 정확한 답안을 도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특히 올해 2016학년도의 경향인데 실수. 이 실수는 사실상 점수 인플레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시험에 적응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적응이 잘 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거는 어떤 지역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역이든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적응하신 분들이 많은데 시험 점수 그러니까 합격 컷이 좀 높아졌단 말은 그만큼 상향 평준화가 된 거예요. 어떤 지역이든 어떤 학생들이든 간에 임용시험을 볼 정도라면은 한 4년 쉬고 나서 한번 봐야지 또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하다가 4학년 지금 이렇게 겨울방학 때쯤 되니까 이제부터 공부해야지 이러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작년도에 제가 3개 대학 정도를 대학 특강을 나가는데 빠르면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시고요. 빠르면 그리고 아예 1학년 때부터 나는 임용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보자면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또 제 수업도 듣고 3학년이 제 수업은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교론 필수 과목들이 2, 3학년에 일종의 전공 필수 과목으로 국교론을 듣고 있거나 교재연구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 수업을 들을 만한데 그 중에서 이제 2학년들이 막 스터디 팀을 조직해가지고 제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학부생들에서는 2, 3학년 때 준비를 해서 4학년 요 시기에 바로 이제 최적화된 제한된 시간에 정확한 답안을 연습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는 거고 그 전에는 아마 배경 지식을 쌓는 기간으로 2, 3년을 흘러보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어요. 상향 평준화가 많이 돼서
그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된 시점에서는 실력과 능력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여기는 시험장 당일날의 컨디션이 좌우해요. 실수 이런 것들. 올해 같은 경우에 조건이 까다로운 조건도 아닌데 분명히 지문 안에서 찾아야 할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놓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1, 2점, 2, 3점인데 그런 걸 쌓이다 보면 그게 5, 6점 차이가 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기평, 그다음에 서술형, 논술형 이 세 개의 그 문항 유형이 있죠. 문항 유형들이 있는데 기평은 2점짜리, 서술형은 4점과 5점짜리, 그다음 논술형 10점짜리 가운데 기평이 정확한 답안들을 많이 요구해요. 정확 답안. 그래서 이 정확한 답안을 요구하는 기평에서 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차피 서술형하고 논술형은 여러분들이 써내도 어떻게 썼다라고 방향을 설정하더라도 채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는 좀 달라질 것이고, 기평은 이제 정확 단어 채점법이 많이 도입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못 썼다면 내가 확실하게 틀렸다 맞았다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게 요번에 이제 기평이 8문항이었고 2점이었으니까 16점 정도가 아마도 이제 실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한 예를 들면 실수가 많으신 분들은 2문제 정도 틀리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좀 보셨던 분들이라면 기평 8문항 가운데서 2문항 정도나 또는 1.5문항 정도가 조건을 놓치는 경우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좀 하지 말아라. 상향 평준화 된 시점에서는 실수하면 안 돼요. 특히 기평에서의 실수는 합격 불합격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다. 그런 것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서술형과 논술형에서의 점수 차이보다는 오히려 기평에서의 점수 차이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떠도는 소문 제가 확실하게 듣지 않은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조금 허용 단어 채점법도 도입됐다. 그래서 서술형과 논술형에서 내가 틀린 줄 알았는데 내가 점수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점수가 잘 나왔다. 뭐 이런 그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서술형과 논술형에서는 아무래도 좀 허용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유연한 성격의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습활동을 한번 구안해봐. 그리고 그 구안한 학습활동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말해봐. 이런 것들은 정확한 답안이 없어요. 이 말은 모범 답안이 없단 말이에요. 예시 답안만 있을 뿐이고, 어떠한 수험생들이 제시한 답안이든 간에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문제거든요. 이건 올해 이제 작년 12월 5일 날 나왔던 논술형 문제의 세 번째 조건에 있었던 거예요. 문항을 한번 제시해봐. 학습활동을 한번 제시해봐라고 했는데, 그거는 유연한 답안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뭐 너도 맞고 나도 맞으니까 변별력이 없어요. 근데 기평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답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도 기평에서의 실수는 정말 합격 불합격을 좌우한다. 원래 시험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시험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방향이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성, 이 세 가지. 즉 올해는 더더욱 작년보다는 1, 2점 더 높아질 전망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험은 계속해서 쉽게 될 전망이다. 일단 교육과정 평가원의 뭐 수능이건 임용이건 간에 모두 다 수험생들에게 쉽게 내도록 또 요구하고 있어서 쉬운 시험에 상향 평준화돼 있고, 그다음에 시험에 적응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인플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시험 점수가 조금은 높아질 전망이다. 물론 이런 전망들이 다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임용과세의 성격이고, 이제 최근 3개년 서다평 문항체제의 3개년 임용시험의 기출문제를 보면서 그 임용 공부의 방법론을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공부 방법론인데, 첫 번째 공부 방법론은 교과 내용, 기능 및 전략 측면에서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복이라는, 또 조건이라는 표현도 없고,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더라? 조건이라고는 표현도 아니고, 복이라는 표현도 아니고,
작성 방법이라고 변했더라고. 16학년도는 작성 방법 해가지고 이 작성 방법이 보기 조건인데 이 보기 조건에 까다로운 보기 조건 작성 방법에 대응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본 개념에 철저하자. 이거는 올해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누누이 드린 말씀이고 또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매년마다 작년에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뭐였냐면 요령의 격률, 관용의 격률이라고 하는 대화의 원리 가운데 격률 문제가 나올 때 그건 누구나 다 예상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했던 화법의 1번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5일 날 치러졌던 화법 1번 문제는 연설 전략 문제. 그것도 누구나 다 예상했던 연설 전략 문제인데 그 실수와 또 실수가 아닌 실수에 실수 아닌 실수를 하셨던 분들의 대체적인 경우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지가 않아서였을 거예요. 일단 이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경론 화법석서 작문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전공 지식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 원리들은 모두 다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 및 전략들이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핵심 개념은 물론 그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암기도 하셔야 되지만 그 핵심 개념은 특히 어떤 상황에서 이 개념이 활용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면화 충분하게 하실 수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핵심 개념의 내면화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교과교육 측면에서 보자면 개념의 중요성 그리고 국어경론이 어려운 처음에만 어려워요. 처음에만 어렵고 나중에 가서는 국어경론이 할만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개념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국어경론은 어느 정도 개념이 낯익게 되면은 좀 쉬워 보여요. 다만 이제 이렇게 쉬워 보일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드러는 봤는데 그 개념을 드러는 봤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 개념을 쓰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객관식하고는 다르게 이 뭐 주관식이잖아요. 지금 서답형 체제는 그 개념을 이 상황에서 써야만 한다면 꼭 써야만 하는지를 여러분들 시험장 안에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난다 하니까 막 적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셔요. 그 이유가 제한된 시간 때문이에요. 시간은 지금 없고 하니까 생각나는 것만 머릿속에 생각나는 개념이 떠오르기만 하면 적는데 그 개념이 과연 문제 정확하고 조건에 부응하는 개념이냐 이거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상황에 맞게 핵심 개념을 철저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공부량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는 게 많아져요. 아는 게 많아지면 이제 여러분들 당장에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올해 7월, 8월이 이제 문풀 과정인데 이 문풀 과정에서는 모고하고 비슷하게 문제가 나가요. 그리고 교재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미리 연습도 해오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씩 제가 첨삭을 좀 하는데 첨삭할 때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아는 게 많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물론 지금 1월 달은 만약에 형성평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다 무엇을 적어야 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칸은 넓어 보이고 많아 보이고 하는데 근데 정작 7, 8월이나 9, 10월 정도 되면은 빡빡하게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4줄인데 8줄을 뭐 만들고 아니면 뭐라고 하나요? 네. 막 가로줄을 이렇게 세로줄로 만들어 가지고 다단으로 나눠 가지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다단 나눌 시간이 작년도에 B형 같은 경우에 다단 나눌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바쁘게 써내려갈 시점이죠.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불필요한 지식들이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주의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냐면 공부량이 많다고 해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아는 게 많다고 해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에 필요한 정확한 지식, 시험에 필요한 명확한 개념, 그것만 필요해요. 그것만. 이해하셨죠? 불필요하고 잡다한 지식, 이런 거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잡다한 거 불필요하다. 들어는 봤는데 이런 것도 안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지식이 획득되지 않도록 양과 질을 넓게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깊게 하지 말자. 정말 핵심적인 몇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교재가 좀 두껍긴 한데 한 페이지당 한두 개의 개념 정도만 있을 거예요. 많은 용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써먹을 수 있는 정도의 개념은 한 페이지당 한두 개 정도. 그리고 이제 1, 2월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해야 할 바가 뭐냐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목차 같은 것들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인 목차가 뼈대라고 한다면 그 뼈대에 가장 필수적인 골격에 해당되는 근육들이 있을 거예요. 뼈대가 목차라면 그 근육이 일종의 핵심 개념어니까 일종의 뼈대하고 뼈대 사이를 연결해주는 핵심 개념 근육 정도만 여러분들 1, 2월 달에 알고 계시고 3, 4, 5, 6월이 진행되면 살을 붙여 나가는 거죠. 지금 1, 2월은 뼈대 골격을 세우고 뼈대와 뼈대가 서로 맞붙은 지점에서의 근육들 연결하는 그런 근육들인 핵심되고 필수적인 개념만 좀 더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목차와 함께 그 목차에서 요구되고 있는 가장 핵심, 정말 핵심만 개념어만 한 문장 진술할 정도로 한 문장 진술할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외우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어려운 건 아니죠. 가령 예를 들면 담화 관습 뭐 이런 개념이 나오면 그게 담화 관습이 사회적 의사소통으로서의 화법과 작문의 본질과 특성에서 이라고 하는 목차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 담화 관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들어는 봤는가라고 하면 예 들어봤어요라고 하면 이걸로만 만족하지 말고요. 이걸 한 문장 진술해야 돼요. 담화 관습이란 하면서 그 한 문장 진술을 하는 말하자면 시기가 1, 2월이에요. 1, 2월. 그리고 이제 이 담화 관습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쓰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 담화 관습과 관련된 사례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은 3, 4월, 5, 6월 이렇게 진행되면서 살을 좀 더 붙여 나가는 거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1, 2월은 전체 그 교재의 목차를 따르시고 그 교재의 목차 안에서 한두 개의 개념어를 확실하게 한 문장 진술만 해놓으면 되죠. 그래서 만약 목차가 50개의 목차로 돼 있다. 50개의 목차가 됐다 하면 개념은 그냥 핵심 개념 50개 정도예요. 그 50개가 파생되거나 아니면 연결되면서 아마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다음 다음 장 넘겨보시면 15학년도 비용 논술형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제가 그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건데 물론 기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1번 문제 그 쓰기 계획서 그다음에 무슨 독자 분석 요소 그다음에 내용 구성 전략 뭐 쓰기 계획서 기억번 부분 보시면 양면 메시지 전략 이런 표현이 있죠. 기억번 부분에 보시면 잘 찾으셨어요? 그 양면 메시지 전략이라고 하는 요것을 처음 들으셨던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작년에 시험을 치르셨던 학생들 가운데. 공부 되게 안 한 거야. 양면 메시지 전략에서 청중이라든가 예상 독자 분석에서 이 양면 메시지 전략은 많이 이제 사용된 개념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보기 부분에 1, 2, 3번을 보면 1번 조건에 보기의 1번 조건에 문제에 논증의 문제점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고 해서 타당성, 신뢰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보이죠? 여기도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학생이 쓴 그 글에 얼마나 타당한가, 얼마나 신뢰로운가를 이제 판단 내려야 하는 그런 문제예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읽어내는 힘 가운데 하나가 개념을 알아야만 이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그 개념을 알고 있으리라고 미리 출제자는 판단하고 신뢰성과 타당성을 알고 있지 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그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 글이 신뢰로운가 타당한지를 한번 너희들이 한번 판단 내려볼래?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출제자는 국어교육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는 대학에서는 학부과정에서는 타당성의 개념에 대해서 진술할 것, 신뢰성의 개념에 대해서 진술할 것, 그리고 나서 그렇게 진술된 그 개념에 의해서 이 보기의 학생들 보기의 글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판단할 것, 이런 이제 절차가 꾸며지게 되는데 반해서 여기서는 바로 그냥 타당성과 신뢰성의 개념을 알고 있으려고 생각하고 바로 들어가죠. 예시답안 생략하고 이 양면 메시지 전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화법교육론이라고 하는 개론서에만 나와요. 이 양면 메시지 전략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교육과정이 등장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법교육론 개론서에 찾아보면 3쪽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청중의 지적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밑줄쳐진 부분이에요. 3쪽 위에서 제일 위에 상단 부분에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양면을 심도 있게 분석한 내용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양면 메시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경우에 양면 메시지 전략의 개념을 풀어놓은 거예요. 양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면이냐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이 두 측면을 말하고 이 두 측면을 함께 내용으로 제시한다는 뜻은 이런 거예요. 발표나 연설을 할 때, 발표나 연설, 뭐 토론 과정에서 그렇고 내가 말하기의 화자라고 한다면 어떤 주제에 관련해서 말을 할 때 이 주제가 내가 이 주제에 대하여 이 주제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 주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논의해줘야 할 대상이 어떤 청중들이어야 되냐면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청중일 경우 양면 메시지의 전략을 활용한다. 반대로 이 주제와 관련하여 내가 찬성 측의 입장에 서 있는데 이 주제와 관련해 찬성 측의 입장에 부정적인 측면의 입장이 아니라 찬성 측의 입장만 계속 긍정적인 측면만 계속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연사인 나보다 수준이 낮거나 나와 동등한 수준인 경우, 주로 이제 수준이 좀 낮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수준 차이가 좀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양면 주기보다는 연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에 효과적이다. 뭐 이런 이제 청중 분석과 관련된 내용 구성 전략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양면 메시지 전략이라고 해요. 나중에 발표나 연설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고 또 하나는 이 청자 분석이라고 하는 이 테마를 기출문제에서 이제 다루긴 했어요. 근데 교육 과정에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개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1, 2월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지고 와요. 1, 2월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들이 주로 이제 교육 과정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또 불구하고 그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 확실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개론서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보충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그래서 1, 2월 수업은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다뤄지는 국어경론에서 다뤄지는 중요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론서에서 나와 있는 중요한 개념들을 필수적인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신뢰성 타당성의 개념은 그냥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16학년도 기입형이라고 작년도에 여러분들 시험을 치르시면서 논란이 된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압불사했던 그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연설의 설득 전략 문제인데 이 연설의 설득 전략 문제의 기억과 니은에 들어가야 할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적어라라고 하는 문제였었어요. 이 문제는 제가 뭐 제 자랑합니다. 자랑해도 되지 뭐. 네, 이 케네디 대통령의 예가 나오죠. 네, 저 수업 시간에 이거 그대로 냈어. 그대로 모고 때 그대로 내고 이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성적, 감성적, 인격적 설득 전략도 그대로 냈어요. 그대로. 그랬죠? 이런 경우가 어딨어. 아, 뭐야. 화법의 1번 문제가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려요. 국어경론이 중요한 이유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시험지 제일 첫 장이야. 전공 A에. 전공 A의 제일 첫 번째 문제가 국어경론이야. 거기다 독서 작문도 아니고 화법 문제야. 그러면 화법의 1번 문제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가 나오면 그것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몇 초가 필요하냐면 10초가 필요해. 10초. 다 읽어보지도 않고서도 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예요. 이거는. 그 정도로. 왜냐하면 모고 때 한번 다뤄봤으니까 이 지문도 내용도 다뤄졌고 답안도 기억하고 있고 그런데도 틀려요. 이유가 뭘까?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자신감 문제예요. 자신감만 충분하게 있었어도, 떨지만 않았어도 충분하게 풀 수 있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보자면 딱 떨려요. 그래서 제가 시험장에 가가지고 모고대 실력의 50%만 발휘해도 합격한다고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연습을 충분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시험장에서는 막 떨려서 조건들도 많이 놓치고, 또 이 개념이 쓰일 수 있는가 없는가도 뭐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고대 충분히 봤더라면 감성적 설득 전략이 충분하게 쓰일 수 있으려고 판단을 짓고, 그다음에 이 감성과 비슷한 개념인 감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각이 나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어디다 감정을 써야 할지, 어디에 감성을 써야 할지, 그래서 이제 막 만들죠. 말을 막 감정과 감성과 비슷한 막 동질감, 유대감, 막 공감, 막 연민, 막 배려, 막 이상 용어들이 다 나오죠. 이제 이건 답이 있어요. 그것도 교육과정에, 교육과정에 답이 있어요. 일단 관련 교육과정 보시면 화자의 공신력을 이해하고 이성적, 감성적 설득 전략이 가지고, 설득 전략 앞에 수식어가 감정적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설득 전략 앞에 지칭어는 뭐죠? 감성적 설득 전략.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가운데서 기억에 어떤 전략을 사용했어요. 요 기억에 들어가야 할 게 감성적,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선생님 그게 아니어도 답을 채점을 이렇게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해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교육과정에 일단 제시되어 있는 용어를 되도록이면 쓰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은. 어차피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교육과정에 있긴 한데, 이 감성적 설득 전략이 풀어줘야 되잖아. 제가 말씀드린 개념을 알고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념을 한 문장으로 진술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무엇이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가 이거죠. 근데 이건 교육과정에는 없어요. 교육과정에는 그냥 설득 전략 3가지를 활용할 것을 지도한다, 이 정도만 나와서. 그래서 당시에 제가 감성적 설득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교육과정에는 없기 때문에 개론서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 개론서에 가지고 온 내용이 4쪽 밑에 하단 관련 개론서 부분에 보시면 밑추쳐진 부분,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말했듯이 논리적, 감성적, 인격적 설득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감성적 설득 방법이란 바로 청중의 슬픔, 분노심, 동정심. 이거 케네디 대통령을 해석할 때도 요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호소하는 것? 감정에 호소하는 것. 거의 니은번 부분을 잘 읽어보세요. 그 위에 니은번. 니은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강조했던 효과적인 설득적인 요인들 가운데 무엇에 호소를 하냐고요? 네, 이거. 교육과정에는 있지는 않지만 개론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자면 감정의 호소, 감성적 설득 전략. 그죠? 이게 아니면 아니에요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개론서에도 있고 그다음 교육과정에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정답에 가깝다. 그리고 이 정도를 헷갈리지 않고 10초 안에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아, 나 합격했구나 라고 하는 거고, 하고 이제 한숨 쉬고 일단 옆에다가 감성, 감정, 그다음 동정심, 뭐 이렇게 공감, 막 연민, 막 연대감, 뭐 유대감, 뭐 이런 식으로 잔뜩 용어 써놓고 기억에 뭐가 들어가지? 니은에 들어가. 이거 벌써 1번부터 이러면 그다음에 2번, 3번 자신이 점차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면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면화. 그러니까 들어는 봤어. 감성적 설득 전략, 이성적 설득 전략, 그다음에 공신력. 네. 근데 정작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떠한 개념을 써야만 할 것인지, 이 상황과 맥락에 맞는 개념을 내가 끄집어내는 연습, 그것도 제한된 시간 안에, 그것도 두렵고 떨린 그 상황 안에서, 이런 것도 이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기도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지금 1, 2월부터 시작해서 6월 정도까지는 뭐 이런 실수를 줄이거나 뭐 두려움을 없애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 생각은 나야 되잖아. 그거보다는 뭘 알아야만 하지. 이게 그건가요? 이거. 네. 그런 어떤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인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가를 이제 공부하는 거고요. 1, 2월 기본 이론만 잘 들어도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 현재 98학년부터 2016학년도까지 기출문제 가운데서 60% 이상 정도는 여러분들이 답이 무엇인지 어떤 지식을 끄집어내야 할 것인지 감이 온다 정도는 아마 파악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3, 4월 교육과정 수업까지 전부 다 들으시면은 확실하게 더 아시겠고, 그래서 1, 2월 수업 시간에는 아마 그런 어떤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구나,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도 될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는 이제 첫 번째 공부 방법론이에요. 개념을 알 때 그 핵심 개념을 철저하게 내 것으로 내면화하자. 그리고 이 개념은 어디에 나온 개념이냐면 교육과정에 나온 개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교육과정에는 개념이 있지만 진술되지가 않아서 그 교육과정에 나온 개념을 개론서에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1, 2월 이때쯤 되면은 개론서를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개론서 스터디를 하셔도 좋아요. 좋은데 시간 투자 대비 효과는 그렇게 많이 시류를 거두지 못한다. 만약에 학부생 1, 2학년, 3학년이라면 어차피 그분들이 무슨 교육과정을 공부하거나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개론서를 공부하는 건 그건 좋다. 그 시간도 충분하니까. 근데 4학년생이고 또는 올해 1년간만 올인하려고 1년밖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2, 3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신 그러한 개론서 스터디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1월 달에 제가 좀 말리는 거죠. 시간이 충분하긴 해요. 1월부터 6월까지 할 게 없어서 스터디, 개론서 스터디를 한다는데 충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4월 정도 되면 그래요. 벌써 이런 시간이 벌써 4개월이 하면서 막 벌써 4개월이 네. 그러니까 7월 정도 되면은 막 이제 두근새근하죠. 근데 일단은 개론서 스터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심 개념의 맥락을 좀 봤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아마 그런 욕심일 것 같은데 사실 시간 투자 대비 효과는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1, 2월 이 수업 시간에 제 책이 그 개론서의 내용들을 그냥 가지고 왔으니까, 필수적인 내용들 가지고 왔으니까 제 수업만 들으시면 되고, 되도록이면 개론서를 보실 때는 만약 본다면, 어쩔 수 없이 본다면은 이게 필수적인 지식인가 불필요한 지식인가 잡다한 지식인가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개론서의 내용은 임용에만 최적화된 지식들은 없어요. 개론서 자체가 임용에 최적화된 개론서는 거의 없다. 거의 뭐 불필요하고 잡다한 학문적인 동향까지 다 이렇게 제시해 놓은 개론서들이 많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교수님들의 접근 방식도 임용에 최적화된 그런 접근 방식이 아니라 학문적인 동향, 경향, 최신 학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아마도 중심으로 수업을 하시겠죠. 물론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일종의 여기서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개론서도 사실은 개론서에 나와 있는 개념마저도 그 모든 개념들이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불필요한 개념들이 많아요. 다 버릴 거 버리고 최적화된 그런 개념만 좀 남기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떤 개념이 임용의 필수적인 개념인가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교과교육 측면인데, 우리 국어교육론의 학문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과 내용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교과 교육이라고 되어 있고. 교과 내용과 교과 교육은 이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기능 및 전략을 교과 내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및 평가를 교과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 및 전략. 그죠?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전공국어를 이루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기능 및 전략을 교과 내용학이라고 하고, 여기를 교과 교육학이라고 하고, 이 기능 및 전략들을 또 다르게 또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지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전공국어의 분야는 세 분야입니다. 언어 사용 영역, 언어 기능 영역이라고 해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라고 하죠. 실제 언어 생활과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죠. 2015 교육과정의 총론 및 세부 사항의 해설이 작년도에 완결이 되고, 올해 교과서가 만들어져가지고 내년부터서 교과서가 새로 2015 개정 교과서, 그래서 개정 국어가 아마 또 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뀐 교과서로 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바로 이제 내년이 2018학년도 수능일 거예요. 올해가 2017학년도고 맞죠? 2018학년도의 수능을 개정된 2015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를 통하여 아마 배우게 될 거고, 이제 그럴 때 이 국어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우리가 8차, 9차 이런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7차까지만 차수로 돼 있고, 7차 이후부터서는 개정 7차 이런 표현은 않고 2007 개정해가지고 교육과정에 변경이나 변경사항들이 있으면 그 앞에 연도를 붙여요. 그래서 2007년도에 변경됐다. 그다음 또 한 번 2009년도에 변경됐다. 해서 2007 개정, 2009 개정, 2012 개정. 세 차례 좀 개정됐죠. 그리고 이번에 2015 개정이 완전히 세부 해설서까지 나와서 그 2015 교육과정이 여기 실려 있어요. 여기. 2015 교육과정의 체계에 따라서 이 기본 목차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전공 국어에서 이제 파생되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교과죠. 국어 교과가 어떻게 세분화됐냐면 초등부터 고1까지는 그냥 국어라고 하는 명칭으로 써요. 국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도 그냥 국어예요. 근데 그럼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은 국어가 아니고 뭐냐? 국어 1, 2예요. 1, 2. 근데 국어 1, 2 상하의 개념을 없애고 국어라고 하는 개념, 하나의 단일한 교과죠. 고2 때부터는 좀 달라지는데, 이 고2 때의 교과는 진로 선택을 위한 진로 선택. 이때는 이제 저희 상업 계열이나 상경 계열이나 예체능 애들 있죠. 예체능 학교. 요런 특성화 고교 학생들이 쓰는 진로 선택 교과가 있고, 그다음 인문 계열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인문 계열의 그런 심화 선택 교과가 있죠. 이 심화 선택 교과 안에 국어 고등학교 2학년 국어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문학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공 국어에 문학이 있죠. 그리고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이 언어와 매체가 바로 문법과 매체 과목을 통합한 거예요. 이번에 새로 개정된 거고, 그 다음 화법과 작문이 있고, 그 다음에 독서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 구분이고, 2012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좀 더 이제 세분화돼 가지고 문법이라고 하는 명칭이 없어지고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과목으로 만들어지고, 그다음 독서가 따로 독립됐어요. 독서와 문법이 합쳐져 있다가 문법 떨어져 나가고 독서. 그다음에 고전 과목이 이제 추가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자면 인문 계열 학생들이 배워야 할 선택 과목들이 화법과 작문 그냥 붙어 있어요.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고전. 해가지고 4개 정도의 선택 교과예요. 그럼 저기 이제 특성화 고교 학생들은 어떻게 구분되냐면, 이게 실용국어라고 하는 명칭으로 돼 있어서 이 실용국어가 결국에는 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훨씬 더 강화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들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바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회사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용문 작성이라든가 실용국어가 훨씬 더 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면접 시에는 어떻게 말하고, 또 회사 상사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며, 뭐 이런 일상생활의 용어들이 훨씬 더 강화돼서 그런 일상국어를 중심으로 한 일상 언어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다른 교과목 명칭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문법도 들어가 있고 문학도 들어가 있지만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교과의 선택하고는 조금 더 서로 다르게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국어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제 일반 선택의 심화 선택 과목들에서 2012 교육 과정하고 조금 다르게 좀 구성돼 있고 교과서가 내년하고 내년에 나와서 고등학교 2학년 아마도 이제 그 선택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현재 전공 국어의 영역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체적으로 보자면은 세 개의 영역 구분이 되어 있어. 뭐냐면 문학, 그다음에 문법, 그다음에 언어 기능 영역이에요. 이 세 가지의 영역은 전공 국어를 구분하는 영역이고 이 세 가지의 영역 안에 가르쳐야 할 내용들 전체를 다 무엇으로 보냐면 지식 아니면 기능 및 전략 이렇게 이제 통칭하죠. 문법의 지식이 있고 문학에도 지식이 있고 언어 사용 영역에도 지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언어 사용 영역은 지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기능 및 전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식을 말하기 전에 기능 및 전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이 기능 및 전략이 이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로 배워야 할 교과 내용학이라고 하죠. 교과 내용학. 그리고 이제 문학이든 언어 사용 영역이든 그다음에 문법이든 간에 이 세 가지 영역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다 뭐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교과 교육이라고 하는 교수 학습과 그다음에 평가 이 부분을 또한 하나의 영역으로 지금 가지고 있죠.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6대 4나 7대 3의 비율로 임용문 출제가 돼요. 그래서 기능 및 전략을 6문제 정도 물어보면 나머지 4문제가 다 교수학습 및 평가 정도예요. 이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을 이 교수학습 부분은 뭐냐면 가르치고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교사로서의 예비 교사로서 자질과 능력들을 검증하는 임용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신이 교사라면 이 내용을 이게 무엇을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를 묻고자 해요. 이때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경우가 6 정도, 또는 7 정도고 나머지 40%, 30%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이제 물어보죠. 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교수학습 부분은 크게 교과서를 묻기도 하고 아니면 교사의 발문 수준에서 묻기도 하고 너가 교사라면 어떠한 질문의 형식으로 질문할 것인가 또는 너가 교사라면 어떻게 교재를 구안하고 어떻게 학습 활동을 구안할 것인가 이것의 의의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렇게 가르쳤던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다라고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들을 검증해봐라 라고 이제 물을 수도 있고요. 5쪽 부분의 내용이 바로 교수학습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교수학습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게 교과 교육 측면인데 당연히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면 교육 과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개론서가 아니죠? 교육 과정. 그런데 이 교육 과정에는 지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라라고 하는 지도 내용이 포함되는데 그 지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또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지도 내용이 워낙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지도 내용이 구체화한 교과서를 좀 더 봐셔야만 이 교육과 교육 측면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사례가 2016학년도 B형 소설형 문제, 바로 이제 이 문제가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독서 문제예요. 독서 문제인데 작성 방법 부분이 바로 이제 보기 조건이라고 했죠. 그 작성 방법의 첫 번째 보기 조건을 보시면 학습활동 나에서 활동 2와 구별되는 활동 1의 학습활동으로서의 성격을 쓰고 활동 1이 필요한 이유를 서술하라. 또 두 번째 작성 방법에서 나에서 제시된 활동 2-1에서 활동 2-2로 가는 구성 방식을 독해 수준 관련지어서 설명하라. 이런 지금 이 작성 방법 문제가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안 보이시지만 교과 교육 문제야. 교과 교육 문제는 이 독서에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할 것이냐 이게 아니라 어떤 기능 및 전략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을 묻고 있어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구안할 것인가. 그러면 학습활동의 순서, 학습활동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지금 묻고자 하는 문제가 이겁니다. 이 문제도
또 제 자랑하자면 맞추었던 문제고, 이 문제는 교과서의 구성 방향을 좀 아셔야만 해요. 제 수업을 아마 들으셨다면은 현행 2012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까지 아마 보시고 올해 이제 시험을 보셨겠죠. 그 2012 개정 교육과정이 구현된 교과서는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몇 차? 7차. 7차 고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 7차 중학교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개념을 썼죠. 교과서가 개념이 아니라 뭐죠? 단원 구성 체제라고 하는 이 개념을 썼죠. 이 단원이라고 하는 이 용어도 하나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체제라고 하는 것도 개념이에요. 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뭐 6쪽에 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있죠. 교과서가 학습 내용을 제시할 때 활용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의 총계,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이와 같은 교과서의 단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학부 과정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문제용이고, 우리 임용에서는 단원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다음은 교과서의 단원을 소개한 것이다. 다음 교과서의 단원들의 각각의 단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그 요소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서술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2005학년도에 나왔던 문제. 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 예를 들면 뭐죠? 청춘예찬이라고 하는 수필글이 실려있는 교과서 본문글을 주고서, 그 교과서 본문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단원의 명칭, 그 다음에 글쓴이, 그 다음에 그림 사파, 본문글, 좌우 양쪽의 날개, 가장 하단의 각주, 그 다음에 좌측 부분에서 단원의 길잡이,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요소들이에요. 교과서의 한 단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장치들의 총계를 단원이라고 하는데, 이 장치들은 무엇을 구현하는 거냐면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 교육과정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과정은 교과서로 구현하면 어떤 모습을 띠냐면 학생들에게는 이건 교육과정이에요가 아니라 다음은 학습 목표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 항상 상단, 우측이나 좌측 상단 윗부분에 뭐가 있냐면 학습 목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수업 실현을 하게 되면 칠판의 좌측 상단에 요 정도 선에 이 정도 눈높이에 무엇을 적게 되죠? 학습 목표를 적게 돼요. 이 학습 목표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근데 그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누가 보느냐? 교과서 제작자, 그 다음에 교육행정가, 그 다음에 교사가 봐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그러니까 교육과정 해설서는 누가 보느냐? 임용생들이 봐요. 교육과정 자체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교육과정이 추상적이고 국가 수준에 의해서 마련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배워야 할 필수 학습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폭을 제한시켰기 때문에 그 제한된 폭들을 어느 정도 그래도 교과서에 소개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소개를 할 때는 학습 목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도 방금 앞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김 교사는 글에 나타난 표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라고 했으니까, 이 학습 목표는 누구에게 제시된? 학생에게 제시된 학습 목표고, 실은 이 표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무엇으로 지금 원래 국가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어?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으로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으로 있었던 것을 학생들에게 학습 목표 수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교과서고 그게 수업이에요. 이해하셨죠? 수업은 교과서가 없이도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 교재 없이도 수업을 할 수 있어. 교재 없이 그냥 선생님의 그냥 구두 언어로만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재를 가지고도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교과서나 교재는 일종의 수업을 돕기 위한 하나의 장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장치들이 총개를 단원이라고 하는데 그 단원 가운데에서도 학습활동이라고 하는 이 단원 구성 요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7차 당시 이제 교과서에는 세 가지의 학습활동을 소개했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재 내용 학습활동이라고 했어요. 제재의 내용 학습활동이란 글 제재의 이해와 관련된 활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목표 학습활동이라서 학습 목표와 관련된 활동이고, 세 번째로는 적용학습이라고 해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는 활동. 이 세 가지로 처음 선보였던 게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교과서. 그것도 중학교. 그럼 그 전에 6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이제 제가 5차 교육과정인데 아마도 여러분들 몇 차죠? 그죠? 아직도 여러분들 7차야. 7차 정말 오래된 거 아시죠? 진짜 오래됐어요. 7차 교과서에 처음으로 이렇게 단원 구성 요소의 학습 활동이 단계적으로 이제 구분을 시켜놨었어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 가지의 학습 활동 가운데서 학습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학습 활동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가 있죠? 목표 학습 활동. 근데 이게 단계 구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제재에 대한 이해 정도. 두 번째 단계는 학습 목표와 관련된 활동. 세 번째로는 이제 다 학습 목표와 관련된 활동까지 했으니까 이것을 다른 자료를 통해서 상황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학습 활동도 있거든요. 이 세 가지 학습 활동을 구분해 가지고 앞장으로 되돌아와서 5쪽 부분에 보시면 학습 활동이 크게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크게 1번 학습 활동은 뭐죠? 이 글 전체의 내용을 파악해보자. 2번 학습 활동은요, 글에 나타난 표현의 의도를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학습 목표는 뭐예요? 글에 나타난 표현의 의도를 파악해보자 라고 하죠? 그러면 이 학습 활동,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세 가지 성격 가운데 적어도 2가지 정도의 학습 활동이 지금 나오고 있죠? 하나는 뭐죠? 내용 학습. 또 하나는 뭐죠? 목표 학습.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첫 번째 작성 방법이 나에서 활동 2와 구별되는 활동 1의 학습 활동으로서의 성격을 쓰고 할 때 이 성격이라고 하는 점에서 1번 학습 활동은 어떤 성격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내용 학습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구별되는 이랬으니까 구별되는, 그럼 활동 2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목표 학습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활동 1이 내용 학습이 목표 학습 활동 하기 전 단계에 왜 필요한가요? 이렇게 묻는 것은 좀 더 이제 가셔야 돼요. 그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제가 왜 학습 활동이 단계적으로 구분될 수 밖에 없는가? 7차 교육 과정에서 왜 최초로 그것을 소개했는가? 그것을 이제 수업 시간에 또 말씀을 또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명환 교수님이 제 처음에 지도 교수 몇 년간 지금 써먹고 있다. 2000년도에 제가 학번은 2000년도 대학원 학번이거든요. 근데 그 2000년도가 어떤 해냐면 98, 99년도에 김대중 정권 시절에 정년퇴임 다 시키고,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도 97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중학교 교과서가 전면적으로 중3까지 다 만들어져가지고 배포가 됐던 그 2000년도에 노명환 교수님이 대표 집필자로 중학교 교과서를 집필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에게 교과서 얼마나 잘 만들지 몰라 이러면서 1년 내내 중학교 교과서의 자랑, 그 다음에 교재연구법 및 지도법 들어가면 반드시 7차 중학교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를 따라가지고 교재를 한번 구안해봐. A 학점밖에 못 받았지만 나머지는 다 A뿔인데 저는 왜 A 학점 줬는지 몰라. 남학생이라서 그랬는지. 그래서 너무 지겹도록 들었어요. 왜 이렇게 학습 활동이 단계적으로 절차화되게 구안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구안을 하지 않으면 학습 활동을 목표 학습 활동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면 중학교 학생들이 과연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겠는가. 그런 설명, 거기다가 초등 교과서까지 또 노명환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원대 집필진들이 만들었는데, 그때 최초로 도입된 게 뭐였냐면은 분권화 체제라고 해가지고 국어하고 생활국어인가요? 국어 생활인가를 최초로 이제 분권화 시켰어요. 이렇게 왜 그걸 분권화 시켰는지, 그죠? 그렇게 분권화 시켰는지도 구분했고, 또 하나는 영역 구분화. 영역 구분화는 뭐냐면 3학년부터 1, 2학년은 이제 통합교과이기 때문에
그 국어라고 하는 다른 교과가 없지만 3학년부터서는 어떻게 되냐면 말드스 뭐라죠? 말드스 읽기. 이게 교과서가 또 영역별 분권화돼 있어요. 왜 이렇게 또 분권화가 돼 있는지 중학교 교과서는 이제 말드스 읽기 이렇게 분권화가 돼 있죠. 영역별 분권화가 돼 있지 않고 국어하고 생활국어. 그다음 고등학교는 국어하고 국어생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분이 됐죠. 왜 이렇게 그 분권화를 시켰는지에 대한 설명도 구구들도 다 들었어요. 뭐 별거 없던데. 죄송합니다. 별거 없던데. 원래는 워크북을 염두에 두고서 워크북을 염두에 두고서 분권화 시켰는데 그 워크북이 실패를 하고 그것을 뭐 국어생활인가 생활국어로 이렇게 그 명칭을 좀 바꿔서 했다고 말씀하세요. 워크북이 필요한 것은 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필요하죠. 문학이라든가 문법은 워크북이 불필요해요. 문학은 그냥 다른 작품들을 읽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법은 용례를 생활 안에서 찾아주면 되는 거고, 워크북이 필요한 건 사실상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인데 워낙 노명한 교수님이 기능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염두에 두고 워크북을 제시했는데 나머지 이제 필진들로부터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워크북이 아니라 국어생활인가 생활국어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고 하죠. 아무튼 그러한 교수학습이 어떻게 구안되고 구현되었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이 교과교육은 교과 내용 못지않게 개론서나 교육과정 해설서의 컨텐츠 못지않게 이 교육과정의 지도 내용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평가 방법이나 평가 내용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작년도 2016학년 비용 서술형 문제는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아마 잘 가르쳐줘서 잘 쓰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굳이 제 수업을 듣지 않아도 이건 기출문제로 이미 교재제 구성 문제 2009학년도 모의평가 교재제 구성 문제를 풀어보면 바로 이제 교수 학습 활동의 적절성 문제로 다뤄진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기출문제를 그냥 아마도 알면 충분하게 서술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뭐 예시 답안은 그냥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거는 순수하게 어떤 기능 및 전략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누가 알아야 돼? 누가? 이 기능 및 전략이라고 하는 거. 교사도 알아야 되려면 누가 알아야 돼? 학생들이 알아야 돼요. 기능 및 전략은. 학생들이 알아야 할 지식과 기능 및 전략을 교사들이 알아야만 또 하는 거고요. 근데 이 교사학습 및 평가는 학생들이 굳이 몰라도 돼요. 교과교육 분야는 순수하게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예비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들을 검증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리고 이 교과교육을 교사학습 및 평가 부분을 이제 필기시험의 형태로 낸다면은 이렇게 교과교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이 아니라면 수업실현 및 면접, 특히 수업실현에서 이 교사학습 및 평가 부분들을 충분하게 측정하고 싶다면 그렇게 내겠죠. 학습 목표 하나 주고서 어떻게 학습 활동을 구안하고 발문을 끄집어내고 그다음 학생들의 피드백을 수업 시간에 받고 하는 모습들을 하겠죠. 이것이 이제 필기 시험 형태로는 교과 교육으로 이렇게 교과서는 어떻게 구성돼야 할 것인가 나오겠죠. 작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 끝내고 나겠습니다. 기출 문제 숙지.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 특히 이제 처음 서답형 문항 체제 이후에 3년 정도 지났는데 3번 정도의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뭐냐, 기출문제가 충분하게 숙지하게 되면 이거 충분하게 대처가 가능한 시험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정작 그 기출문제를 숙지를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니까, 또는 보더라도 이 기출문제가 어떠한 방법이 있어요. 기출문제를 보는 방법. 그 기출문제를 보는 방법 없이 기출문제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숙지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숙지한다는 것은 7쪽의 1번처럼 기출문제에서 활용된 핵심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2016학년도 A형 기입형 문제 2번 문제로 나왔던 이 문제가 기존 기출문제를 지금 활용한 거예요. 이 문제의 답안이 예시답안이 아니라 모범 답안이 기억번에 들어갈 게 중요도 평정, 니은번 들어갈 게 중심 문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문장.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중심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안 쓰고 중심 내용은 어때요? 라고 하는데 내용하고 문장은 전혀 달라요. 중요도 평정은 문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요도 평정은 한 문단 안에 여러 개의 문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별할 줄 아는가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도 평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중요도 평정은 문장 수준에서 판단 내리는 그러한 평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 핵심 개념을 알았다면 니은번 부분에 들어가야 할 게 중심 내용인지, 중심 문장인지, 주제인지 그거 좀 아셔야 되겠죠. 이건 문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중요도 평정은요. 이거는 기존 기출문제 다음 장 넘겨보시면 8학년도에 나왔던 요 평가 방법 문제에 바로 중요도 평정을 공부하게 돼 있어요. 이 기출문제를 보면 중요도 평정이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2008학년도에 나왔던 평가 방법은 3개의 평가 방법이 나왔어요. 바로 가 부분에서는 이게 뭐죠? 빈칸 메우기 검사. 그다음 나 부분에서는 중요도 평정. 다 부분에서는 요약하기라고 하는 이 3가지 평가 방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확실하게 공부했더라면 중요도 평정은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들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문장 수준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기입형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2번 문제, 2번. 기입형 2번. 1번 화법에서 이미 헷갈리고 옆에다 7개 정도 개념을 잔뜩 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내용인가 주제인가 문장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뭐 아마도 이런 식이겠죠. 딱 보자마자 10초 안에 답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죠? 기출문제와 관련된 테마, 핵심 개념, 그다음에 문제 스타일에 익숙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용시험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마인드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다시 한번 3가지 공부 방법은 하나는 뭐죠? 기본 개념은 숙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화. 근데 내면화를 꼭 1, 2월 달에 내면화 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1, 2월은 그냥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개념이야. 근데 이게 내면화되는 시기는 6월까지예요. 7, 8월 문풀 들어가기 전까지 내면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 개념은 교육과정에 또 있는 개념이고 또 개론서에도 소개되어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소개되고 개론서에 소개되는 그런 중요한 필수적인 개념들을 중심으로 하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교과 교육 파트로 바로 이제 교육과정이 구현된 교과서, 교사학습 및 평가, 그리고 교과서에서 많이 구현되어 있으므로 그 교과서를 많이 보자. 마지막 3번째로는 기출문제 분석을 하자. 그러니까 제대로 분석하는 거예요. 기출문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분석하면서 보자. 이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이게 이제 공부 방법론이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로는 한 4가지 정도의 마인드를 소개하자면,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일 수밖에 없다. 맞죠? 아직도 우리 남학생들이나 여학생 첫사랑을 못 잊어요? 망각하게 돼 있어요. 새로운 사랑이 첫사랑을 잊게 만든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망각의 동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실패를 했다면 그 실패 그냥 잊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망각의 동물은 그런 상처와 실패 같은 것들을 다 잊게 만든다. 근데 부정적 의미에서의 망각은 어빙하우스의 또 망각 곡선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루 지나면 30% 이상을 유실하고, 이틀 지나면 70% 이상을 유실하고, 그 다음에 3일 지나면은 빵%, 심지어는 마이너스? 그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누적되어서 유의미한 그런 기억, 유의미한 경험들을 일정한 시기에 적절하게 반복해줘야만 이것이 기억이 됩니다. 파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럼 부정적 의미에서 망각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니까 적절한 시기에 반복 학습 중요하다. 결국에는 반복밖에 없어요, 여러분. 반복밖에 없습니다. 의미 있는 중요한 경험만 하자, 기억하자. 아셨죠? 실수나 실패는 그냥 잊어서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수나 실패를 그렇게 기억을 해요, 왜? 잊을 수 없는 실수예요. 잊을 수 없는 실패예요. 그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다음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또 인간이긴 합니다. 이건 이제 실수나 실패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합리화하지 말자. 인정하자. 그리고 어차피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인간은 성장하기 마련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작년에 처음 시험 보거나 두 번째 시험 보고 세 번째 시험을 보건 간에 그것이 실패를 했다면, 또는 올해 이제 첫 시험이라고 한다면 어떤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어차피 실수나 실패는 성공을 위한 미끄럼이 될 테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합리화는 하지 말고요. 조금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좀 검토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잘못 분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듣는다. 자신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실수와 실패의 원인이 왼쪽에 있는데 자기는 항상 오른쪽에 있더라고. 여기는 이런 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좀 검증해내야 한다. 실패와 실수의 원인이. 그것이 생활 태도일 수도 있고 마인드일 수도 있고 공부 방법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세 번째로 열심히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누구나 다 열심히 한다. 적어도 성인 이상이면 제대로 된 공부 방법론으로 열심히 해보자. 아셨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성당을 다니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한다. 근데 교회나 이제 성당 또 불교 신자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겠지만 사주 명리를 좀 더 저는 신뢰를 해요. 이번에도 제가 신년 운세를 보고 왔어요. 네. 근데 이게 사주 명리를 신뢰를 한다라고 하는 게 뭐 그것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성이나 스타일 면에서.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사람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스타일이나 적성의 문제, 성향의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몸이 허약 체질이에요. 허약 체질. 허약 체질인데 정말 뼈대는 굉장히 골격은 이렇게 커요. 근데 이 사주를 보면 허약 체질로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허약 체질만큼이나 공상을 즐겨요. 공상. 상상과 공상을 즐겨요.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거의 다 공상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허약한 체질이기 때문에 금방이에요. 1시간 정도 앉아있으면 40분은 그냥 서성여요. 그리고 20분 앉아있고. 근데 그 시간마저도 공상이에요. 이게 나와요. 사주명리에. 나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공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그럼 뭐죠? 체력부터 길러야 돼요. 이 사람. 그래서 학원을 등록하는 게 이 학원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저기 네, 저 학원을 등록해야 돼요. 저 학원. 체력을 기르어요. 체력을. 일단 체력을 기르고 공상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야간에 잠을 안 자요. 늦잠을 많이 자서 아침 잠이 많아요. 그러면 피곤하게 몸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자게 만들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6개월 정도나 뭐 3, 4개월 정도 기르고 난 이후에서야 몸이 갖춰진 상태에서 바른 자세로 앉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상하지 않기 이거 가르쳐야 한다고. 그게 나와요. 그게 정말 그럴까 싶었는데 그의 과거의 경력과 경험을 보면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럼 지금의 상황은 공부 뒤지지 정말 못해요. 정말 못해요. 대학교 1학년짜리 지금 제 조카 녀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조카 녀석의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럼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 이 아이는 회사에서 녹을 먹어야 돼. 개인 뭐 비즈니스 샵을 하면 안 돼. 근데 얘의 꿈은 뭐냐면은 개인 샵 비즈니스야. 그래서 이 아이의 진로를 다시 수정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맞을까 그렇지 않을까가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공부 방법론 또는 뭐 생활 습관론 이런 것들이 그런 사주에도 또 나와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자면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꼭 들어맞는다는 건 아니야.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이게 나한테 이 공부 방법론 그러니까 합격 수기를 읽고 그 합격 수기대로가 나한테 반드시 맞는다는 건 아니야. 나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에 맞게 일단은 고쳐 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나의 스타일이 전부는 아니야. 따라서 나의 스타일이 잘못되어 있다면 좀 더 고쳐 나가줘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자면 우리 임용 수험생들의 공부하는 스타일 가운데서 적어도 합격을 보장해주는 스타일은 역시나 일찍 자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자고 숙면을 취하고 수업 시간에 깨어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근데 밤에 2시에 자고 수업 시간에 또 수면을 취하면 공부 양을 학원에 나오는 시간을 자기 공부 시간으로 이렇게 체킹을 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원래 학원 수업 시간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학습 시간이야. 자기 학습 시간. 근데 일방적으로 학원 강사에 의해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자기 학습 시간이 아닌 것으로 되는 거죠. 사실은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대화나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여러분들이 교단에 서시면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가르쳐야 할 게 있다고 전달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야. 물론 학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적어도 50% 이상은 여기서 학원에서 오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50% 이상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이 상태에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복습을 통하여 30%를 가져가고 예습을 통해서 20%를 정립을 시키는 거예요. 벼락치기가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시스템의 구조를 좀 갖춰야만 그래도 성공할 확률이 많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의 학습 스타일, 저녁 늦게 깨어 있고 그다음 아침잠 많은 요거 고치고 숙면 취하고 그다음 잘 먹고 그다음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좀 성격과 적성들을 좀 고쳐 나가자. 아셨죠? 부끄럽고 창피하고 실수나 실패를 연이어서 해가지고 학원에 오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아침에 어떻게 오늘 일어날지 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결석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또 지각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계속 지각을 하거나 계속 결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정당화시키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금기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좀 세우고 반드시 피곤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고 나오셔야만 하고 결석하지 말고. 아셨죠? 그리고 결석할 사유가 뭐냐면 친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은 결석하지 마세요. 결혼, 친구들 내가 오늘 좀 그래서 어제 좀 늦게 자도 오늘 아침에 그냥 오세요. 아셨죠? 그 다음 한 가지 더 공지를 좀 드리자면 이렇게 강의 계획을 하고요. 14쪽에 보시면 (1월 28일) 날은 14쪽에 휴강입니다. 휴강. 1월 28일 날 목요일, 1월 29일 날 금요일, 1월 마지막 주는 휴강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버님께서 12월 달에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49제를 지내러 제 장남인데 내려가 봐야 해서 어쩔 수 없이 1월 달에 제가 휴강을 하지 않는데 28일, 29일 이렇게 양 이틀간은 좀 휴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이 휴강한 것에 대한 보강은 보강 일자가 그 1월 17일 일요일입니다. 1월 17일 일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보강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이제 포함해서 7일, 14일, 17일 해가지고 화법교육론 오늘 나가겠습니다. 됐죠? 네. 나머지 이제 주차 진행하면서 만약 진도가 좀 빠진 부분이 있다면 보강을 할 텐데 그런 보강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구정 명절은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구정 명절 기간 당연히 수업을 진행하고요. 해당 사항이 없죠. 우리는 목요일 금요일이니까. 네,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수업 들어갈게요. 네.